자, 이제 챕터 8로 가겠습니다. 총, 한계, 평균이라는 개념. 경제학 보시면 총, 한계, 평균이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효용부터 보자는 거죠. 효용. 자, 일단 효용은 영어로 utility라고 쓰고요. 보통 효용은 쉬운 말로 뭐냐면 주관적 만족도예요. 사람마다 효용이 달라요. 같은 걸 소비해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과 한 개 먹을 때 만족도하고 다른 사람이 사과 한 개를 먹을 때 만족도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때 효용 안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가 총효용. 영어로 total utility라고 쓰게 되고, 영어 약자로 TU라고 쓸게요. TU. 자, 이때 사과를 내가 0개 소비하고 있다면, 그 사과를 하나도 소비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총 효용은 0이 되는 거야. 사과로 누리는 나의 만족도 없으니까 총 효용 0이 될 거고, 이제 사과 한 개를 소비하게 된대요. 그럼 사과 한 개 소비하게 되면 총 만족도는 10이라고 해보자고요. 사과 두 개를 소비할 때는 총 만족도는 15. 이렇게. 그럼 이때 한계용이 나옵니다. 영어로 마지노 트위트에서 영어로 MU라고 쓸게요. 경작에서 한계 나오면 추가로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한계값은 추가 효용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추가로 보시면 된다. 따라서 여기 상태에서 한계용은 사과를 하나 더 소비할 때 총 효용의 변화를 말해요. 그럼 사과 한 개 소비할 때 총량이 0에서 10 변했으니까 한계 효용은 10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 한계용을 식으로 쓰게 되면 MU는 사과 소비의 변화분, 이걸 델타 Q라고 쓴단 말이에요. 사과 소비의 변화분 가지고 총 효용 변화분을 나눠준 거, 이걸 한계 효용이라고 정의한다. 역시 사과 한 개에서 두 개를 하나 더 늘어나면 총용이 5만큼 증가하니까 한계 효용 값도 5가 되겠죠? 따라서 한계용이 또 5가 나옵니다. 자, 이때 알 수 있는 거, 한계용 10이랑 한계용 5를 더하면 15 나오죠? 이때 15가 총용 15랑 똑같으니까 한계용을 모두 다 더하면 시그마 MU라고 쓰게 되면 총효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계를 표기할 때 델타를 안 쓰고 D로 쓰는 경우 있어요. D. 델타와 D는 좀 의미가 달라요. 델타는 쉬운 말로 변화가 큰 경우에, 변화가 큰 경우가 델타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D로 쓰는 경우는 델타가 0으로 가는 케이스. 그럼 델타가 0으로 가는 케이스니까 변화가 매우 적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D를 우리가 미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그림 그리면 이런 얘기가 돼요. X, Y 있을 때 이런 이제 그림이 있었다. 그러면 A점 있고 B점이 있었다라고 해보자고요. A에서 B로 갈 때 X0에서 X1으로 증가할 때 Y는 Y0에서 Y1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 X0에서 X1만큼 변한 게 델타 X란 말이에요. 이 길이가. 델타 X. 그리고 Y는 Y0, Y1만큼 요만큼 바뀌잖아요. 그럼 요건 델타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델타 X와 델타 Y는 A와 B 두 점 연결한 직선 길이가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경제 교과서를 보면 델타로 표시하는 그림도 있어요. 델타로 표시하면 그림상에서 두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뒤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델타가 0으로 가니까 요 델타가 0으로 가면 이게 짧아지잖아요, 이쪽으로. 그럼 요 점에서 접선 기울기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따라서 D는 뭐다? 그림에서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요. 기울기. 그래서 한계값은 무조건 경작 그림에서 다 몰라면 접선 기울기 나오죠. 한계값은. 자, 한계는 무조건 뭐다? 접선의 기울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총과 한계에서 4번 보시면 총 한계 관계 나오죠. 한계용은 총 효용 곡선에 가로에 놓고 기울기 측정되는데 접선의 기울기로 측정된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2번, 3번에 보면 총 효용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한계용 0보다 크고 감소 구간은 0보다 작고 극대는 0이 있는데 뒷장에 이제 그림 보시면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총 효용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이 구간은 총 효용이 증가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총 효용이 증가하는 구간. 그럼 총 효용이 증가할 때 접선 기울기를 노란 색깔로 그리게 되면 아까 접선 길이가 한계 효용이었잖아요. 그럼 우상향 직선이기 때문에 이때는 한계 효용 값이 양수라는 거고, 그래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계용이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 그래서 총용이 감소할 때는 한계용이 음수인데 숫자로 봐도 당연히 내용이 맞죠? 다시. 사가 2개에서 총용이 10, 사가 3개에서 총용이 15라면 한계용 값은 5잖아요. 5. 5니까 한계용이 뭐가 되면? 양수가 되면 총용이 뭐 하더라? 증가하더라. 이 내용 되는 거고, 다시 사가가 이제 4개가 될 때 총용이 14가 됐다면 한계용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총량이 감소할 때는 한계 뭐가 돼요? 음수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꼭대기 여기서는 총량이 극대이기 때문에 한계용이 0이 되는 거예요. MU0. 접선 기울기 0. 그래서 한계값이 0이 된 경우는 그림상에서 총효용 극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56페이지 거기에 4번에 보시면 N단위의 총 효용은 N단위까지 한계용 합하여 노출할 수 있다. 아까 분명히 시그마 MU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림 보시면 한계의 효용 곡선 그려놨죠? MU 우하향 이렇게 그려놨어요. 한계 효용. 그럼 지금 이 높이가 한계의 효용이란 말이에요. 이 높이가 한계의 효용. 그래서 지금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MU 곡선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내려간다. 그럼 그림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저 그림을 여기다 한번 같이 대응해보면 한계는 일단 양수예요, 음수예요? 높이가 양수죠. 대신 작아지는 거지. 작아지니까 지금 총용 그림에서 어디만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까지만 지금 방금 총용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한계는 0이었잖아요, 방금 전에.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이 그림이 여기까지 갈 때죠. 여기까지. 그게 0이니까. 그럼 지금 그림 보시면 여기까지 그려놨으니까 대략 요 구간만 얘기하는 거죠. 요 구간만. 그럼 한계가 갈수록 어떻게 되고? 양수고 작아지고 있는 거죠,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현재 그림상에서 가운데 기준 왼쪽을 좀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한계용 쪽에. 이때 총용 뭐라는 거예요? 총용은 면적이 된다는 거죠. 시그마 M이니까. 그래서 지금 사과를 Q0만큼 소비할 때 총효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한계용이 이 높이니까 높이를 전부 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밑에 면적, 요 토탈 면적이 바로 뭐다? 시그마 MU가 되고 이게 총효용이 된다. 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응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비용을 볼 거예요, 비용.
자, 비용에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일단 57페이지 보시면 네모박스는 기회비용, 매몰비용이란 개념, 기본 개념이죠. 기회비용 뭐였어요? A를 선택 시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우를 기회비용 하는데 보통 그런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내가 사업한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진행한다. 그럼 사업 진행할 때 인건비 같은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월세 같은 거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재료비가 나간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명시적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작에서 명시적 비용은 당연히 고려하는 거고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를 하라는 거죠. 비용. 자, 그럼 내가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어. 건물. 내 건물을. 그럼 건물을 원래 월세도 쓸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근데 내가 그 건물에서 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월세를 못 받잖아요. 그거에 이제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통 기속임대료라고 하죠. 임대료. 다시 내 건물에서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월세 수입을 못 받잖아요. 내 건물에서 내가 직접 운영하니까. 그거를 암묵적 비용에서 기속 임대료란 개념으로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또 내가 사업할 때 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죠. 은행에 돈 안 빌리고 만약 대출 받았으면 당연히 이쪽에 대출 이자 비용이 들어가요. 대출 이자 비용이. 이때 대출 이자 비용은 명백한 비용이라고요. 근데 암묵적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돈으로 하는 거, 사업을. 내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내 돈을 남한테 빌려주거나 하면 원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통 그걸 기속이자라고 한다고 또. 기속이자. 이렇게. 그래서 기속임대료, 기속. 보통 이제 기속이라고 딱 나오면 나한테 기속이 된 거야. 내 거. 기속이란 말이. 자, 내 건데 내 사업 때문에 진행하니까 벌 수 있었던 걸 포기한 거다. 그런 개념인 거죠. 이게 전부 다 암묵적 비용으로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할 때는 반드시 이것까지 고려하라는 얘기죠. 기회비용 개념에서. 자,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의사결정할 때는 반드시 암묵적 비용까지 따져라.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비용은 사람들이 다 따지기 때문에 명백한 비용은 보면 안 되고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게 기회비용 개념. 자, 매몰비용 뭐예요?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죠. 그럼 매몰비용은 명시적 비용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해요. 근데 역시 중요한 건 암묵적 비용이라면 암묵적 비용. 매몰비용은 암묵적 비용이 0이야. 그래서 기회비용이 0이란 말이 뭐냐면 암묵적 비용이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끔 매몰비용의 기회비용을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 매몰비용 기회비용 물어보면 0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때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만 따진 거예요. 따라서 매몰비용은 의사결정할 때 전혀 고려하면 안 된다. 저 지금 사례 있다시피 영화 티켓을 내가 샀다면 10,000원을 썼다면 영화 상영이 딱 시작하는 순간 회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10,000원 나간 그 비용은 명백하게 돈 나간 거죠. 근데 암묵적 비용은 0이라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되니까. 그럼 차라리 중간에 영화 상영 중에 재미없는 영화라면 나와서 다른 영화를 보는 게 더 합리적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매몰비용 개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7페이지 총 고정비용으로 갈게요. 자, 일단 이제 고정비가 있고 가변비가 있어요. 고정비, 가변비. 고정비, 가변비가 있다는 거는 단기란 얘기예요. 단기. 그래서 생산 이론 배울 때 저희가 단기, 장기 나누거든요. 나누고 생산 요소는 딱 2개밖에 없다고 가정해요. 일단 노동하고 자본 2개 있는데 단기는 기간이 짧잖아요. 짧으니까 자본은 쉽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본은 자본을 고정 투입 요소 이렇게 해요. 고정 투입 요소. 반면 노동은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변 투입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 이렇게. 자, 반면 장기화 되면 자본마저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가변투인 요소가 돼요. 둘 다 가변. 이렇게. 그래서 개별 깁스에서 단기, 장기 구분할 때 가장 핵심은 고정투인 요소가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고정투인 요소가 있는 경우는 단기, 고정투인 요소가 없는 경우는 장기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럼 지금 고정비용이 등장하잖아요. 고정비용이 등장한다는 건 단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단기에서. 자, 그럼 이때 이 가변투인 요소와 관련된 비용을 총 가변 비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관련되어 있는 고정투인 요소는 총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지금 총 고정 비용은 영어로 Total Fixed Cost, 일단 TFC라고 일단 써놨는데, TFC는 자본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동그란 2번 쪽에 자본 비용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TFC는 R 곱하기 지금 K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총 고정 비용이. 이때 R이 자본인대로 K가 자본량인데 고정이 돼 있다는 건 지금 K가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K 쪽이. 자본량이 고정이 돼 있다. 따라서 이 값은 무조건 상수로 나오는 거예요. 상수값. 그래서 이번 달 우리 회사의 총 고정비는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총 고정비용 곱선은 어떻게 그리냐? 생산량과 무관하게, 가구가 생산량이니까 생산량과 무관하게 일정한 경우가 총 고정 비용이라서 이게 수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TFC.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평균 고정 비용이 나오죠. 평균값. 평균 고정 비용은 총 고정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Average Fixed Cost, 평균 고정 비용은 총 고정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평균 고정 비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이 식 가지고 또 변형하는 거예요. 총 고정 비용을 이렇게 물어오면 평균 고정 비용 곱하기 생산량 이렇게 또 변형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그림에서 평균 고정 비용 그려오면 이제 숫자를 제가 이미 넣어서 해볼게요. 총 고정 비용 100만 원으로 일정하다 해보면, 자, 생산량이 2일 때 100을 2로 나누니까 평균 고정 비용은 50이 나오는 거죠. 그럼 밑에 제가 그림을 바로 붙여서 그려버리면 2일 때 평균 고정 비용은 50이 나오니까 여기에 50이 점을 찍히는 거예요. 여기. 자, 만약에 생산량이 5라고 한번 해봐요. 5. 그럼 5라면 100을 5로 나누니까 평균 고정 비용은 20 나오죠? 그럼 다시 여기 20해서 점이 찍히는 거죠. 그럼 요 두 점 연결한 게 평균 고정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평균 고정 비용으로서는 밑에 면적이 반드시 일정하겠죠? 요 네모 면적 보시면 100이잖아요. 여기도 100이고 이렇게. 그래서 밑에 면적이 100으로 일정이기 때문에 요 선을 저희는 직각상 곡선이라고 하는 거죠. 즉 평균 고정 비용 곡선은 TFC를 Q로 나눈 값인데 항상 TFC는 AFC 곱하기 Q가 되니까 요 두 개 곱한 값이 일정 값으로 나오면 AFC 곡선은 직각상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58페이지 설명해놨는데, 자, 이제 평균 고정 비용을 그림으로 한번 지금 다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2분의 100이잖아요. 그 2분의 100이니까 2분의 100으로 표시하게 되면 원점과 요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평균 고정비라고 보시는 거고, 역시 5일 때는 5분의 100이니까 평균 고정비는 원점과 요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표시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다시 요것분의 요거는 중학교 때 삼각형 그렸을 때 이것분의 이거 나오면 뭐 빗변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그림에서 항상 원칙이 원점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평균은 예외 없다. 다시 접선은 저기 한계는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 평균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반드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가변 비용으로 가볼게요. 자, 총 가변 비용은 노동과 관련돼 있죠. Q, T, VC. 자, 이제 생산량이 증가할 때 총 가변 비용 어떻게 받느냐? 일단 무조건 원점을 통과합니다. 자, 총 가변 비용은 생산을 안 하면 비용이 발생 안 해요. 가변비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뭐냐면 생산 전혀 안 하면 노동자도 한 명도 고용 안 하는 거예요. 반대 원점으로 스타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늘잖아요. 늘 때 초반에는 총 가변 비용의 증가폭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감적 증가한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용이 체증적 증가하면 사업 접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체감적 증가하는 거고, 일정 단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체증적 증가해서 이렇게 총 가변 비용을 반드시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떻게 증가한다? 체감적 증가했다가 일정 단계 넘어가면 체증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을 그려볼게요. 자, 평균 가변 비용 정의는 총 가변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 이게 평균 가변 비용이 되고, 제가 분명히 평균 값은 원점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밑에다 그림을 그려오면 Q, 처음에 Q0일 때 평균 가변 비용은 원점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변 비용 이란 말이에요. 그래,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은 평균 가변 비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기울기가 지금 작아졌잖아요. 어디가 작아지냐면 여기까지 가장 작아진단 말이에요. 요 점까지. 그래서 요 점에서 생산할 때 평균 가변 비용이 가장 작다는 거 알 수 있고, 따라서 평균 가변 비용은 오른쪽까지는 여기까지는 계속 감소하는 걸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넘어가면 다시 원점 통과 직선의 기울기가 다시 커지죠. 이렇게 커지니까 다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이제 형태가 어떤 형태? U자 형태로 도출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58번 문제부터, 58페이지 거기 문제부터 볼게요. 자, 어떤 기업이 생산량이 100단위로 하였을 때 평균 가변 비용은 30원, 한계 비용은 40원, 평균 비용은 50원이었다. 이 공장의 고정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총 비용을 먼저 구하시라고. 그럼 지금 생산량이 100단이기 때문에요. 100.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평균 비용 값이 나오죠. A씨가 평균 비용인데 50원이고 두 개 곱하면 총 비용이죠. 그래서 총 비용은 5,000원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평균 가변 비용이 30원 나왔어요. 그럼 요게 두 개 곱하면 총 가변 비용이 나오죠. 또. 총 가변 비용은 3,000원. 이렇게. 그럼 총 비용에서 총 가변 비용 빼면 나머지가 총 고정비가 되죠. 가변비 더하기 고정비가 총 비용 되니까. 그래서 2,000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른쪽 문제 보시면, 자, 생산량이 0일 때 총 비용이 50만 원 되어 있으니까 그때 총 비용 50만 원은 총 고정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생산이 0일 때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총 고정 비용은 50만 원 이렇게 되고, 저 500이죠. 50만 원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총 비용이 100만 원 돼 있으니까 가변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 가변비는 50만 원 나오죠. 근데 평균 가변 비용 물어봤으니까 여기를 Q로 나누셔야지. Q로. 그럼 Q가 10단위잖아요. 10단위. 따라서 평균 가변 비용은 5만 원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이제 한계 비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계는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다시 식을 써보면 총 비용에서 총 고정비하고 총 가변비 두 개 더하면 총 비용이 되고요. 한계 비용은 변화 관련되어 있으니까 마지노 코스트 한계 비용은 델타 Q분의 델타 TC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까 델타를 D로 바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D로. 그래서 D로 바꾸면 이건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시 밑에 분모가 델타 Q인데 TC가 변한다는 것은 위에 총 고정비가 변하거나 총 가변비가 변한다는 건데, 알다시피 총 고정비는 변할 리가 없죠.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델타 TFC는 0이 되는 거고, 고정비는 안 변하니까. 따라서 한계 비용은 MC는 다시 델타 Q분의 델타 TC인데 정의가 고정비는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Q분의 델타 TVC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 비용 반드시 총 가변 비용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정 비용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한계 비용을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Q 돼 있고, 자, 총 비용 그려볼게요. 자, 총 비용 그리기 전에 고정비, 가변비 더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총 고정비는 이렇게 일정하다 말씀드렸고, 총 가변비는 원점 통과할 거 아까 그렸죠? 이렇게 이제 그렸단 말이에요. 총 가변비가. 그래서 총 비용은 두 개를 수직으로 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총 가변 비용을 총 고정 비용만큼 위로 올리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우면 총 비용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한계 비용을 그리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해볼게요. 노란 색깔로. 그 한계 비용, 접선 기울기, 한계 비용, 접선의 기울기. 처음에 한계 비용이 지금 작아지고 있어요. 이따가 여기가 가장 작다고 볼게요. 다시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을 밑에다 그리게 되면 현재 여기서 가장 작아서 한계 비용도 역시 U자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평균 비용도 한번 응용해 넣어볼게요. 지금 그 책 그림 보시면 그 총 비용 쪽에 평균 비용을 제가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AC라고. 60페이지 그림에서.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평균 비용 하면 아까 분명히 제가 원점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원점과 요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표기하면 평균 비용인데, 지금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 비교해보면 한계 비용보다 평균 비용이 더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반대 위에 있는 거예요. 표기상. 그리고 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기가 가장 작은데 요점에서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 그림에서 여기에다가 AC, MC가 같다라고 지금 표시해 놓은 거죠. 그림에서.
그럼 요즘 어떤 점이에요? 평균 비용이 가장 작은 점. 가장 작은 점에서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지금 일치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 이제 응용해서 넣어버리면 밑으로 쭉 가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만나고 그 전까지 평균 비용이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죠. 대신 평균 비용이 위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평균 비용으로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안 그려놨지만 책에. 그래서 지금 Q2 기준이에요. 그림에 Q2 보이시죠? 여기가 Q2죠, Q2. 책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를 평균 비용이 이렇게 U자로 통과를 하셔야 되지. 가장 작은 지점.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여튼 가장 기본 그림 이해는 뭐냐면 평균은 무조건 원점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 예, 요거를 잘 응용해서 그림 만약 시험 문제 나오면 그 그림에서 접선하고 원점 통과하는 직선 기울기를 같이 확인해서 어디가 더 큰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3번 쪽에 있는 거는 요소 비용이에요. 역시 노동시장에서 등장하는데 노동시장 쪽에서 배울 때 요소 비용은 노동자본이 다 있는 건데 가장 기본이 노동이니까 요소 비용을 그냥 노동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거는. 그럼 첫 번째 총 요소 비용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노동 관련된 요소 비용이니까 표기법을 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T, F, C, L. 이렇게 하면 L이 들어가니까 노동의 총 요소 비용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총 요소 비용 그 화살표 보시면 TFCL로 표시해놨죠? 그럼 TFCL은 노동 관련된 총 비용이니까 식이 W 곱하기 L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균 요소 비용이죠. 그러면 똑같이 AFCL인데 노동의 평균 요소 비용은 총 요소 비용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눈 값이 평균 요소 비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당이죠. 개념 평균 값이 한 명당 이런 정도. 따라서 W 곱하기 L을 L로 나눠주시면 약분되니까 W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평균 요소 비용은 반드시 뭐랑 같은 값? W인 임금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계 요소 비용 되어 있는데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노동이 변할 때예요. 노동이 변할 때. 그럼 분자를 표기할 때 TFCL 넣으셔도 돼요. 노동의 총 요소 비용, 요 변화분 하셔도 되고요. 요 TFCL을 그냥 델타 TCL로 표기하는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총 비용이죠. 노동의 총 비용. 지금 책 보면 델타 TC로 돼 있죠? 그 델타 TC가 요 델타 TFC랑 같은 거예요. 개념이. 네. 요게 한계 요소 비용의 정의. 그래서 여기 이제 D로 바꾸시면 알다시피 총 요소 비용 요식을 L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L로 미분해서 도출되는 게 한계 요소 비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4번은 판매 수입, 토탈 레비뉴. 토탈 레비뉴는 P 곱하기 Q죠. 판매 수입이. 그래서 판매 수입을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으로 또 나눠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TR 총 수입 또는 판매 수입의 정의는 P 곱하기 Q. 그 다음에 AR 평균 수입은 총 수입을 판매량 나눈 게 평균 수입. TR을 죄송해요. TR을. 그럼 TR은 P 곱하기 Q니까 요거를 Q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값이 P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수입은 P랑 같은데 요게 요 원리와 똑같아요. 아까 노동의 평균 요소 비용 요 값이 W가 같았죠? 요거랑 아까
노동의 한 단위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입도 제품의 한 단위당 가격은 P와 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로. 자, 역시 한계 수입. 한계 수입은 총 수입의 변화분을 생산량 변화로 나눠준 거. 한계 수입. 역시 델타를 D로 바꿔야 되겠죠? D로 바꾸면 미분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생산물 나오죠? 총 생산, 평균 생산, 오른쪽 페이지 한계 생산. 역시 총 생산물을 그 노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동의 총 생산. TPL. 노동의 총 생산. 이렇게. 그래서 생산 이름 배우시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나와요. Q는 펑션.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생산하는데 노동의 총생산은 자본을 일정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자본을 일정하고 노동만 변했을 때 생산 얼마나 되냐 이기 때문에 이 Q가 지금 TPL과 똑같은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TPL은 펑션 L로 볼 수 있다고요. 노동이 변할 때 노동의 총생산. 따라서 밑에 그림 보시면 노동이 변할 때 총생산 그림을 그려놨죠? 그 그림에서 가로가 L, 노동이 변할 때. 세로가 Q로 쓰기도 하고 TPL로 쓰기도 한다고요. 그림에서. 생산량이라고 쓰기도 하고 노동의 총생산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그럼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죠? 이렇게. 그럼 이 그림 아까 뭐랑 비슷하냐면 총 효용 그림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평균 한계를 또 확인할 수 있는데 노동의 평균 생산은 APL이니까 다시 노동의 평균 생산은 TPL을 L로 나눈 값이 되고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평균은 뭐의 기울기? 원점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요. 이 그림에서 노동 투입량이 만약에 L0라면 여기서 총생산이 TPL로 나오니까 이렇게 L분의 TPL이 평균 생산 아니겠어요? 따라서 원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길이가 요게 APL이 되는 거죠. 요게. 따라서 오른쪽 갈수록 APL은 커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기울기가 지금 작아지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APL 평균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원점 통과한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APL 지금 작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한계 생산은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요 점은 접선 기울기면 요게 MPL이죠? 요거? 그럼 뭐가 더 커요? MP보다 AP가 큰 거지. 만약 물어보면. 그러니까 L0에서 MP가 크냐 AP가 크냐 하면 AP는 노란색 기울기고 MP는 파란색 기울기잖아요. 한계값은. 자, 따라서 오른쪽 한계 생산을 그려놨고요. 한계 생산은 접선의 기울기 전부 다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 생산 양수, 한계 생산 양수 대신 작아지고 있고 한계 생산이 0일 때 총생산이 극대, 그다음 한계 생산이 음수가 될 때는 총생산이 감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했던 논리와 다 비슷해요. 계속 또 나오는 게. 그래서 무조건 그림 나오면 평균은 원점 통과한 직선의 기울기, 한계는 접선 기울기. 이렇게 딱 머리에 박아 놓으시면 시험 볼 때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자, 됐고 일단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2개 또 풀어보죠. 62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느 기업이 한 개당 3만 원 가격에 상품을 5개를 팔고 있대. 그러면 총 수입이 3만 원에 5개 곱하면 15만 원 나오는 거죠. 총 수입 여기 P 곱하기 Q니까 이게 15만 원으로 나오고 있고, 자, 물건 하나 더 팔려면 가격 27,000원 낮춰야 한다고 돼 있어요.
6개째 상품 생산대 들어간 한개 수입 물어봤죠? 그럼 6개 팔 때 보시면 6개 팔 때 또 총 수입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P 곱하기 클 거고 P가 얼마냐면 27,000원이란 말이에요. 27,000원. Q는 6개. 여기. 그럼 6, 22, 6, 7에 40이니까 162,000원 나오죠. 이렇게. 따라서 총 수입 15만 원에서 162,000원 바뀌었으니까 한 개 수입은 12,000원. 답 3번 되겠죠. 자, 오른쪽 있는 것도 문제 풀어볼까요? 현재 10사람의 근로자가 평균 20개 생산을 하고 있대요. 평균 생산이죠. APL. 요거. APL. 그 여기서 10명의 근로자니까 여기 10명. 그리고 평균적으로 20개. 요거니까. 총 생산이 얼마 나와요? 200개 나오죠. 이렇게. 자, 이때 한 명을 더 고용했대요. 더 고용하면 10명에서 11명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11명으로 바뀌고, 그리고 평균 생산량이 19개로 줄었대요. 이게 19가 되겠죠. 19. 그럼 총생산 나오겠죠, 또? 그럼 총생산은 11 곱하기 19 아니겠어요? 이렇게. 따라서 계산하시면 209개 나온다. 그럼 이때 한 개 생산 물어보니까 노동자 1명 변할 때 총 생산 200에서 209로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한 개 생산은 9가 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비 성향과 저축 성향으로 가볼게요. 자, 거시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거시 배울 때 이제 YD라는 게 나오거든요. YD. 그 YD는 뭐냐면 Y 빼기 T라고 쓰는 식이에요. 그 Y는 여러분들 소득인데 소득에서 텍스 뺀 거예요. 텍스. 조세. 그래서 세금 뺀 Y들 뭐라고 하냐면 가처분 소득 또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가처분 소득까지 뭐하냐? 여러분들이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D 가지고 C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거기 평균 소비 성향이 나오는데 영어로 APC 평균 소비 성향은 YD로 나눌 것이거든요. 양변에 YD로 나눌 수 있죠. 통째로 이렇게. 자, 나누시면 왼쪽 1되고 오른쪽이 YD분의 C가 평균 소비 성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YD분의 S는 평균 저축 성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APS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뒷장 보시면 평균 저축성이 있잖아요. 여기 평균 저축성 보시면 YD분의 S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 합이 반드시 1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소비 성향하고 평균 저축성을 합치면 반드시 1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 마찬가지 한계 값도 한번 해보면 한계는 변화, 그러니까 이걸 변화시켜 볼게요. 델타 YD. YD 변하면 소비도 변하고 저축도 변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양변을 델타 YD로 나눠보자. 그럼 요거 1되고 이때 델타 YD분의 델타 C 있잖아요. 이거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MPC. 이렇게. 여기 한계 소비 성향. 그 다음 요게를 한계 저성향. 그래서 이거 MPS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소득 두 개를 합치면 또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개념 잡으시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64페이지 문제 보시면 가처분 소득이 100에서 140만 원으로 증가했죠. 문제에서. 자, 다시 가처분 소득이 처음에 얼마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러니까 YD가 10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요게 100만 원. 인데 요거 저 소비를 90만 원 했거든요. 요 C를 90만 원 거예요. 90만 원. 했으면 나머지 10만 원 저축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는 둘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처분 소득이 140으로 증가했잖아요. 140으로. 그러면 다시 요게 140으로 변했다고요? 변했더니 소비가 120으로 증가했대요. 즉 소비가 120 한 거죠. 그럼 저축 얼마였어요? 20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대신 물어보는 거는 한계 저축 성향이죠? 그럼 한계 소비성 나오죠? 소득 얼마 바뀌었어요? 100에서 140으로 40 늘었죠? 소득이. 델타 YD가 지금 40 아니에요? 40? 늘었을 때 저축은 10에서 얼마로? 20으로 늘었죠? 저축 변화는 10이죠? 이렇게. 따라서 한계 저축 성향은 델타 YD분의 델타 S니까 40분의 10에서 0.25 나오는 거고, 자, 소비 쪽은 90에서 120으로 30 늘었다고요. 따라서 한계 소비 성향은 40분의 30에서 얼마 나와요? 0.75 나오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반드시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64페이지 문제는 한계 저축량 물어봤으니까 0.25, 25%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요거 25%. 소비 성향 얼마? 75%. 둘이 합치면 반드시 1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다시 강조하지만 경제학은 기본 용어를 잘 체크하셔야 돼. 기본 용어 자체를 따로 가르치진 않잖아요. 수업에서 바로 해버리는데 바로 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요 기본 우리 교재 가지고 한번 쭉 전체적인 용어들 다 정리하면서 이론까지 정리 한번 해두면 추후에 이론 공부할 때 굉장히 부담이 줄죠. 만약 내용이 또 다시 반복이 되니까 이 내용들이. 자, 근데 58번, 59번이 있잖아요. 두 개 엮여지죠. 자, 한계 수입 생산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MRP. MRP.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노동자를 10명 지금 채용하고 있대요. 노동자 10명. 이제 노동자 10명이 생산을 100개 정도 하고 있대요. 100개. 그래서 물건을 팔았대요. 저 얼마의 돈을 벌고 있냐면 100개를 해서 팔아서 총 수입이 200만 원이라고 해봐요. 200만 원. 자, 근데 노동자 한 명 더 뽑았어요. 11명으로. 그럼 노동자 한 명 더 뽑으면 당연히 생산이 늘겠죠. 는 대신 또 총수입도 늘 거예요. 그래서 총수입이 25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한번 해봐요. 이해되세요? 다시 처음에 노동자 10명일 때 생산을 100개를 하고 있대요. 노동자 10명에서 100개를 시장에 팔았더니 200만 원을 번대요. 지금 이 회사가. 근데 노동자를 한 명 더 뽑았잖아요. 11명으로. 뽑으면 생산 늘겠죠. 그만큼 물건 더 팔면 수입도 늘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노동자 한 명 더 뽑아서 수입이 200에서 250 늘었잖아요? 요게 한계 수입 생산이라고요. 요거가. 그래서 MRPL 하면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이고, 지금 요 케이스에서 뭐가 변할 때냐면 노동이 변할 때라고요. 노동이 변할 때. 그래서 델타 L분의 총 수입 변화 델타 TR, 요게 MRPL의 정의란 말이에요. MRPL. 그래서 MRPL 마지막 보면 델타 L분의 델타 TR이라고 정해놨죠. 이렇게 딱 숫자로 보시면 노동자 한 명 더 뽑을 때 총수입 변화예요. 이게 MRPL 정의라고. 한계 수입 생산.
다시 M이 한계, R이 레비뉴 수입, P가 생산이에요. 그래서 한계 수입 생산인데 이제 이 식을 한 번 더 변형할 거야.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델타 L분의 델타 Q 곱하기 델타 Q분의 델타 TR 이렇게 변형해버리면 이게 MPL이고요. 노동 한계 생산. 여기 한계 수입이에요. MR이에요. MR. 이렇게. 그럼 이걸 바꾸면 MR 곱하기 MPL이 되잖아요. 순서 바꿔버리면. 이렇게. 자, 그럼 요거랑 연계해서 외우시면 돼요. MRPL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MRPL은 이거. 그럼 어떻게 온다? MR 곱하기 MPL이죠. 다시 MRPL은 MR 곱하기 MPL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영어로 MRPL은 MR 곱하기 MPL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나중에 수업 공부할 때. MRPL 변형했더니 MR 곱하기 MPL로 바뀐다. 바뀐다. 자, 요 개념이랑 오른쪽 페이지는 VMPL이 비슷하게 이제 도출되는데 VMPL의 용어는 한계 생산물의 가치잖아요. 즉 V가 밸류, 가치고 오브 MPL이에요. 한계 생산물의 가치. 그럼 지금 요 케이스에서 노동자 10명이 100개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100개. 그럼 노동자 1명 더 뽑았어요? 더 뽑아서 생산이 150개로 늘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은 1명 더 뽑을 때 생산량이 50 증가했으니까 MPL이 5란 말이에요. 요게 5라고, 50이라고. 저쪽 케이스에서. 다시 노동자 1명 더 뽑을 때 생산량이 50개 늘었잖아요. 늘면은 MPL이 50인데 이거의 가치란 말이에요. 밸류. 그럼 가치는 뭐냐면 시장에다 파는 거야. 이 재화를. 그러면 시장 가격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VMPL 정의는 뭐냐면 VMPL 정의는 P 곱하기 MPL 정의예요. 외우셔야 돼. VMPL 뭐라고요? P 곱하기 MPL. 자, 나중에 공부하시면 MRPL과 VMPL 같아진 케이스가 나와요. MRPL과 VMPL씩 보면 MPL 똑같죠? P하고 MR이 같으면 둘이 같아질 거 아니야? 그 P하고 MR이 같아진 케이스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P하고 MR 같아지면서 MRPL하고 VMPL 같다는 얘기가 등장해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한계 수익 생산이 150원이라고 써 있죠. 지금 이게 150원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서. 150원. 근데 노동자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할 때예요. 노동자 2명, 3명 증가할 때 보면 생산량이 5에서 20으로 늘었죠. 표에서. 그러면 15 늘었잖아요. 그게 MPL이죠. 요게 15라는 얘기잖아. 문제에서. 그럼 MR 값을 모르죠. 거기 한계 수입 생산이 150이니까 지금 요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걸로 푸는 거야. 만약 물어보는 거 보면 재화의 가격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요 P로 물어본 거지, P. 그럼 P로 물어봤다는 거는 MR하고 P랑 같다는 얘기야, 지금. 따라서 MRP 모두 얼마? 10이라는 얘기라고요. 이게. 가격은 10이 돼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한계 편익. 자, 요거하고 마무리할게요. 한계 편익은 총 편익을 미분한 거죠. 편익은 효용하고 차이점이 금액으로 나오면 편익이 되는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한 개 소비할 때 나의 총 편익이 TB인데 10,000원이다. 만족도가 10,000원이다, 금액으로. 그래서 내가 사과 2개를 소비했을 때 나의 총 편익이 15,000원이라면 한계 편익은 사과 하나 더 소비할 때 총 편익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계 편익은 5,000원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편익과 효용, 다시 편익과 효용은 개념상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효용은 유틸리티, 앞에서 분명히 제가 주관적 만족도 말씀드렸잖아. 그 만족도를
금액으로 표현하면 편익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시험 볼 때 편익을 효용 바꿔도 문제 풀 때는 전혀 무리 없다. 같은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정리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 챕터 9 다양한 법칙으로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